안녕하십니까. 군함국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냐. 자, 이번 짤강에서는 선박의 횡동요 주기 계산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키워드가 몇 개 나오죠? 선박, 뭐 다 아실 거고, 횡동요가 나올 거고, 주기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먼저 선박의 횡동요란 무엇이냐? 요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선박의 횡동요는 뭐 조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인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박이 있어요, 선박이. 선박이 있는데, 이렇게 선박을 정면에서 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겠죠. 그럼 선박은 요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회전을 합니다. 그쵸? 파도의 영향도 있을 테고 바람의 영향도 있을 테고 아무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선박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것인데 이 운동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느냐면 롤링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롤링 운동을 횡동요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선박에서의 횡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양옆을 의미하는 건데 옆으로 동요한다고 해서 이렇게 롤링을 횡동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동요를 하는데 이 주기를 계산하자 그 말입니다. 주기는 뭔지 아시죠?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그것을 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우리가 왜 이 횡동요 주기를 계산을 해야 하는가? 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박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만약에 횡동요 주기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질어질하겠죠. 예. 그래서 선원들의 그런 어떤 승선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횡동요 주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박의 횡동요 주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어, 길면 좋을까요? 예, 길면 뭐 여기에 승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주기가 길면 선박의 횡 동요를 느끼기 어려우니까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선박의 횡 동요가 길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선박의 복원성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횡동요 주기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선박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선박의 횡동요 주기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주기, 운동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운동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선 이 스프링 매스 시스템과 기본적으로 선박의 선박의 횡동요의 복원 시스템하고는 작동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운동 주기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선박의 운동 주기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이 스프링 매스의 운동 주기부터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스프링 매스의 운동 주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스프링 매스의 운동 방정식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좀 수식이 나오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가면 돼요. 자, 우선 운동방정식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운동방정식은 뭡니까?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어떻게 뉴턴의 제2법칙이 정의되죠? F는 ma, 그쵸?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Z2-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것은 Z라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기 점이 두 개 붙어 있으면 그거는 여기 Z 위에 점이 두 개 붙어 있으면 그것은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F, 힘은 무엇이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이 스프링 끝에 질량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량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이 위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에 작용하는 힘을 F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힘이 F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 변위를 Z라고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 Z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인 양을 Z라고 했으니까 이 Z를 두 번 미분한 것이 그쵸? 위치를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요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궁금하면 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동력학 부분을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면 그 질점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힘은 같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이 질량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여기에 중력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요. 일단 스프링력만 작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스프링력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스프링은 어때요? 스프링을 늘리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또 스프링의 길이를 줄게 하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힘을 주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Z만큼 스프링이 늘어나면 그것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KZ 방향으로 그쵸? 위쪽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하겠죠. 반대로 이걸 기준으로 Z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Z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아래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Z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무슨 말이냐? 스프링의 길이가 줄어들면 플러스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즉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KZ, 스프링에 의한 힘 마이너스 KZ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럼 MZ2닷은 마이너스 KZ가 되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KZ를 이렇게 왼변으로 이항을 하면 MZ2닷 플러스 KZ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자세히 알려면 공학수학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풀이를 쉽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Z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Z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것이 있죠. 이 두 개를 더하니까 0이 됐답니다. 그럼 Z가 과연 무엇이 되면 Z와 Z 두 번 미분한 걸 더했을 때 0이 될까?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Z는 시간에 대해 계속 변하죠. 그쵸? Z는 어때요? 이 질점의 위치는 시간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죠. 그래서 이 Z를 T에 대한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Z를 코사인 오메가 T로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ZT의 해를 완벽히 구한 것은 아니고 그냥 ZT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ZT가 코사인 오메가 T라면 어떨까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쵸? 다음 오메가 T를 미분해서 오메가가 밖으로 나왔겠죠?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볼까요? 코사인 오메가 T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T를 A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코사인 A를 이제 뭘로 미분해야 되죠? T로 미분하기로 했죠. 그럼 미분해 보겠습니다. DT분의 D
코사인 A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 A를 T로 미분하는 법은 모르니까 연쇄 법칙을 써서 그렇죠? A분의 D 코사인 A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코사인 A를 A로 미분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A가 되고 여기에는 뭐가 남습니까? DT분의 DA가 남겠죠. 그런데 A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메가 T라고 했죠? 오메가 T를 T로 미분하면 당연히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이쪽에 쓸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A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정의하기로 오메가 T라고 했죠? 그걸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Z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Z를 시간에 대해서 Z 닷을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걸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돼요. 지금 했던 요 법칙을 써서 미분을 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Z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스프링 매스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Z를 코사인 오메가 T로 가정을 한 다음에 Z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 요것을 Z2닷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K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건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Z를 코사인 오메가 T로 가정을 했는지 아시겠죠? 코사인 오메가 T로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두 번 미분하면 다시 코사인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유도가 돼서 결국에는 요 식이 0이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오메가 t는 항상 0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항상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플러스 k가 0이어야 되니까 k가 m 오메가 제곱이면 그쵸? m 오메가 제곱이 k면 바로 이 식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주면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가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식이 풀렸습니다. z는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했는데 오메가가 루트 m분의 k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루트 m분의 k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mz2 플러스 kz는 0. 이 운동 방정식의 해는 코사인 루트 m분의 kt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해가 됐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주기 t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자, 코사인 그냥 코사인 1 곱하기 t라고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1 곱하기 t. 자, 요거의 주기는 얼마일까요? 자, t가 0일 때 코사인 0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쵸? 그 다음에 t가 2파이일 때, 그렇죠? t가 2파이일 때 코사인 2파이는 다시 1이 되죠? 그렇죠? 즉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t고요. 그러면은 0일 때에서부터 얘가 2파이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코사인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의 주기는 바로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코사인 파이 t로 가정을 해볼게요. 코사인 파이 t라고 가정을 하면 자,
t가 0일 때는 똑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t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t가 0일 때는 1이고 t가 이제 2일 때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는 이때의 주기는 2파이가 됐는데 이때의 주기는 2가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일 때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오메가 t일 때의 주기는 t는 0일 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오메가 t가 2파이일 때 오메가 t가 2파이일 때 1이 되겠죠? 오메가 t가 2파이일 때 1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t가 얼마가일 때 오메가 분의 2파이일 때 1이 되는 거죠? 맞죠? t가 오메가 분의 2파이일 때 1이 되니까 주기는 이제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분의 2파이, 여기서 오메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루트 n분의 k라고 했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k분의 2파이, 요게 바로 이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프링 매스 시스템의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인 선박의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횡동요 주기. 그러려면 선박의 회전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자, 회전 운동 방정식. 이제는 아까 스프링 매스 시스템을 이해했으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서는 F는 m 가속도라 그랬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그랬죠. mz2-라고 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요거는 어떤 질점이 있을 때 이 질점에 힘 F가 작용을 했을 때 이 질점이 병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고 이거랑 똑같이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어떤 강체가 있을 때 여기에 모멘트 M이 작용하면 이 물체가 과연 어떻게 회전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회전운동 방정식, 강체의 회전운동 방정식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이 물체의 2차 질량 모멘트입니다. 2차 질량 모멘트 곱하기 회전 각도의 2번 미분. 회전 각가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구성이 됩니다.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 대신에 모멘트가 들어갔고 질량 대신에 질량 관성 모멘트, 질량 2차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위치의 2번 미분 대신에 각의 2번 미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회전운동 방정식은 이것보다 강체의 회전운동 방정식은 훨씬 복잡한데 그냥 지금은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의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멘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선박을 정면에서 본 거예요. 이 선박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I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이 원래는 똑바로 이렇게 서 있다가 요만큼 회전한 각도를 phi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I phi 2- 됐고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이제 회전 모멘트를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전 모멘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회전 모멘트 이 선박에 작용하는 횡복원 모멘트가 되겠죠. 횡복원 모멘트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횡복원 모멘트 암 GZ 곱하기 부력 혹은 GZ 곱하기 중력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GZ의 GZ 길이, 그렇죠. 횡복원 모멘트 암 GZ 곱하기 선박의 무게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선박의 질량을 m이라고 했고요. m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g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mg가 뭡니까? 이 선박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선박의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플러스라고 정의를 하는데, 자, 세타가 플러스 방향으로 기울면 복원 모멘트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GZ를 어떻게 계산을 했었느냐면 GM sin 파이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 선박의 기울기가 작다. 이 선박의 기울기가 약 5도 혹은 8도 미만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GZ 대신에 GM sin 파이를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GM sin 파이가 이 선박에 작용하는 복원 모멘트가 됩니다. 그런데 sin 파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각도가 작다고 하면 그냥 파이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작을 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gm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 방정식에 복원 모멘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곱하기 파인 2닷은 마이너스 mg 곱하기 gm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넘겨서 다시 정리하면 I phi 2닷 플러스 mg gm 파이는 0 이렇게 바로 운동 방정식 선박의 회전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선박의 회전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I phi 2닷 플러스 mg gm 파이는 0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죠. 자, 이제 여기 이 폼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스프링 매스의 운동 방정식의 형식하고 똑같아졌죠? 그렇죠? 여기 I가 바로 여기 매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mg 곱하기 gm이 k에 해당하는 거겠죠? 즉, 이 스프링 운동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계산을 했으므로 우리는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의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루트 n분의 kt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루트 i분의 mg 곱하기 gm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박이 롤링 운동을 할 때, 즉 선박의 횡동요에 대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박이 이렇게 운동을 하죠. 코사인의 함수로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왔다 갔다 롤링 운동을 하겠죠. 이때의 주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서의 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스프링 매스 시스템에서의 주기는 루트 m분의 k 분의 2파이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아요. 분자에는 2파이가 있고 아래는 m분의 k라고 했으니까 i분의 mg 곱하기 gm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i는 뭐였습니까? i는 요 선박이 있을 때 이 선박의 관성 모멘트 i라고 했습니다. 그쵸? 질량 관성 모멘트 i라고 했는데 이 질량 관성 모멘트를 뭐라고 가정을 해보냐면 mk 제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mk 제곱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선박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이 회전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미소 질량 m이 있고 이거의 거리를 k라고 하면은 k 제곱 곱하기 dm 요 미소 질량에 대해서 이 선박 전체를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선박 전체를 적분을 하면 그것이 바로 i가 되는데요. 예, 이게 바로 질량 관성 모멘트인데 요게 좀 어려우면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의 질량 관성 모멘트를 그냥 이 선박의 질량 곱하기 k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겁니다. 즉, 이 선박의 질량이 이 회전 중심으로부터 k만큼 떨어진 어떤 부분에 그냥 다 모여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는 회전 반경이라고 하고요.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질량 관성 모멘트를 m 곱하기 k 제곱이다 라고 정의를 하자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선박의 횡동요 주기 t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I 대신에 mk 제곱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박의 질량 m끼리는 서로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에 있는 또 다른 분모 k제곱은 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루트 k제곱.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루트 g 곱하기 gm분의 2파이 k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박의 횡동요 주기 이제 유도가 끝났습니다. 어떤 선박의 횡동요 주기 t는 루트 g 곱하기 gm분의 2파이 k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파이를 자 2파이하고 g는 어때요? g는 우리가 지구에서면 g가 변할 리가 없죠.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9.81 m/s 변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파이 파이는 3.14죠. 그래서 2파이하고 여기에 있는 g에다가 실제 숫자 9.81과 3.14를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면 2.01이라는 숫자로 치환이 되고요. 선박의 횡동요 주기는 2.01 곱하기 루트 gm분의 k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선박의 횡동요 주기는 gm에 루트 gm에 반비례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gm이 크면 선박의 횡동요 주기가 크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메타센터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무게중심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GM이 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배웠죠. 이 GM은 선박의 초기 복원성하고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GZ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GM이 크면 초기 복원성이 크고 GZ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GM이 크다. 선박의 복원성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박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어졌을 때 이 선박을 바로 세우려는 힘이 아주 강하다. 즉 복원성의 관점에서는 GM이 크다는 이야기는 아주 이 선박이 안전하다, 안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전까지 배웠을 땐 GM이 크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했죠. 안정성 관점에서는. 그런데 GM이 커지면 어떻습니까? 횡동요 주기가 작아지겠죠? 맞죠? 이 선박이 보다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이 선박의 횡동요 주기가 작아지니까 어때요? 주기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이 선박이 이렇게 느긋하게 횡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선박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횡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 탄 사람은 어때요? 아, 멀미가 나는 겁니다. 즉, 선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GM을 키우는 것이 좋으나 선박의 횡동요 주기 측면에서는 GM이 낮은 게 좋다. 어때요? 서로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이 GM에 대한 설계를 잘 해서 횡동요 주기를 좀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GM을 너무 크게 해서 사람이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지도 않으면서 또 GM이 반대로 너무 작아서 이 선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GM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횡동요 주기를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K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K는 선폭에 비례함해서 K는 C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K가 뭔지 기억해요? K는 뭐라고 했습니까? I는 매스 곱하기 K제곱 이렇게 정의하자고 했었죠. 자, 이 I는 이 선박의 질량 관성 모멘트라고 했고요. 즉, 선박의 무게가 같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질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K가 크면 클수록 질량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겁니다. 즉, K가 크면 클수록 횡동요 주기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 K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면 K는 어떤 계수 곱하기 선박의 폭, 선박의 폭입니다. 이게 B라고 했어요. 선박의 폭 곱하기 어떤 계수라고 했고 이 계수는 화물선의 경우에는 0.33에서 0.45 정도 사이, 여객선의 경우에는 0.33에서 0.4 정도 사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꾸로 선박의 선폭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우리가 선박을 지었으니까 선폭을 알고 있으면 요 개수 C를 이 사이 어디선가 선정을 해서 요건 선박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 C를 알고 있으면 K를 계산할 수 있고 K를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선박의 GM을 계산하는 법까지 배웠으므로 횡동요 주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박의 횡동요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횡동요 주기를 왜 계산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횡동요 주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그 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식의 유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짤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